안녕하세요. 이나의 생일자의 이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콤플렉스로 읽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이 책에서는 신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외모에 집착하는 심리와 상호 존중 없는 인간관계 속의 갈등 등을 현대인들의 콤플렉스로 재해석했습니다. 그 중에서 나르시즘 콤플렉스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콤플렉스로 읽는 그리스 신화. 지은이 진성섭, 편애니 김승용, 편행곳 사이 미디어. 나르시시즘 콤플렉스.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다. 한 여인이 누군가를 애절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그녀가 바라보는 그 남자는 그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남자는 지금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면에는 그의 얼굴이 비추어진다. 그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푹 빠져 있다. 남자는 다른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듯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청년은 바로 나르키소스이다. 그는 강의 신과 물의 유종사에서 태어난 엄청난 미남이었다. 그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인은 요정 에코다. 나르키소스의 모습을 본 순간부터 에코는 그에게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사실 에코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인이 나르키소스를 짝사랑했다. 용기 내어 고백했다가 소름 돋을 만큼 싸늘한 나르키소스의 반응에 상처받은 여인들도 부지기수였다. 에코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르키소스를 향한 연정은 멈출 줄 몰랐다. 사실 에코에게는 남다른 아픔이 있었다.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미움을 받아 한마디 말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원래 에코는 엄청난 수다쟁이 요정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제우스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제우스는 헤라에게 들통날 것이 두려워 에코에게 자신이 바람 피우는 것을 헤라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얼마 후 에코는 여전히 바람을 피우느라 정신이 없는 제우스를 보게 되었고 낌새를 눈치채고 현장을 잡으러 온 헤라 앞에서 엄청나게 수다를 떨었다. 제우스에게 도망갈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불륜 현장에서 제우스를 놓친 헤라가 분노하여 에코에게 남의 말을 따라하기만 할 수 있는 벌을 주었다. 그 후로 에코는 상대방이 하는 말의 마지막 말만을 따라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말도 자신이 먼저 할 수 없었던 에코는 침묵한 채로 나르키소스 주변을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하다 헤어진 친구를 찾는 나르키소스의 목소리를 따라하게 되었다. 여기 누구 없소? 없소? 이상한 인기척에 나르키소스가 이리 나와 라고 말하자 에코는 나와 라고 대답한다. 나와서 나랑 같이 가자. 가자. 나르키소스가 친구를 부르는 이 소리에 또다시 같은 말로 대답한 에코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숲속에서 뛰쳐나와 나르키소스의 목에 팔을 감으려 했다. 그러자 나르키소스는 마치 무슨 벌레가 자신의 몸에 닿은 듯 질겁하고 물러서서 말했다. 비켜라. 너에게 안기느니 차라리 죽어버린 편이 낫겠다.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은 에코는 수치심이 끌어올라 더 이상 나르키소스 옆에 머물 수가 없었다.
에코는 그 길로 숲속 깊숙이 들어가 동굴이나 깊은 산 바위에 숨어 살았다. 상심한 에코의 몸은 점점 사라졌고 결국은 그녀의 목소리만 남게 되었다. 지금도 산속 어딘가에 남아 누군가의 말을 따라하고 있는 이 목소리를 우리는 메아리라고 부른다. 나르키소스의 숲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자 에코와 같이 냉정하게 거절당했던 요정 하나가 복수의 신 네메시스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요청한다. 상대의 구애를 정중하게 거절하는 대신 거침없이 모욕을 주는 나르키소스를 본 복수의 여신은 그의 행동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나르키소스가 자주 사냥을 가는 산에는 아주 맑은 샘이 하나 있었다. 어느 날 사냥하느라 지친 나르키소스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허리를 숙여 물을 마시려다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순간 그는 그 얼굴이 샘 속에 사는 아름다운 님프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다. 너무도 매혹적인 그 모습에 손을 뻗어 잡으려고 했으나 그 아름다운 얼굴은 찰랑이는 물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수면이 잠잠해지자 그 모습은 다시 나타났고 나르키소스의 마음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다. 그는 자신이 물속의 얼굴과 사랑에 빠졌음을 알았다. 몸을 샘 밖으로 빼내면 얼굴이 사라지니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그는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하염없이 들여다보느라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그 얼굴만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나르키소스는 점점 야위어갔고 모든 것이 그의 몸에서 빠져나간 듯 하더니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윽고 그가 죽은 곳에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났다. 사람들은 그 꽃에 나르키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나르시시즘. 이 나르키소스의 신화에서 나르시즘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빠져있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기승전나 상태, 삶의 모든 의미가 결국 자기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르시시스트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우월감을 드러내며 몹시 거만하게 굴고 심지어 자신을 신비화하기까지 한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잘난 체를 한다. 나르시시즘은 일반적으로 유하게 가지는 자기애적 전능감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으로 추측된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유아는 굉장한 전능감에 사로잡혀 있다. 가만히 누워서 무언가를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채워진다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든 문제만 생기면 척척 해결해내는 전지전능한 엄마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는 그런 엄마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소위 유아적 전능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가장 완벽한 보호를 받는 이 엄마의 품 안에서도 위기는 찾아온다. 필요할 때 항상 같이 있었던 엄마가 언젠가부터 제때 나타나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아이는 어머니가 나의 욕구를 무조건적으로 다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단계를 분리 개별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나르시즘에 빠질 가능성이 발생한다. 건강한 분리, 개별화 과정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욕구가 조화를 이루며 유아적 전능감이
건강한 애착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한 애착관계는 반드시 유아적 전능감을 일부 포기하는 과제를 잘 수행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엄마가 항상 옆에 있지 않더라도 때로는 자신의 욕구가 즉각적으로 채워지지 않더라도 아이가 부모에게 여전히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아직 현실적인 인식을 갖지 못하는 아이는 일종의 마술적 사고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능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심각한 욕구자절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아이와 엄마가 분리되는 과정 동안 아이가 존중받는 느낌, 소중하게 여겨지는 느낌을 받도록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이 분리의 순간들에 아이의 마음에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자리 잡으면 이른바 애정결핍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르시스트적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실 애정결핍은 나르시즘뿐만 아니라 모든 심리적 질병의 근원이다. 애정결핍은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난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다. 몸에든 마음에든 상처가 나면 인간의 모든 감각은 그 상처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 치통을 앓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쩔 수 없이 반응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모든 감각과 에너지는 결국 자신의 통증에만 온통 쏠려 있을 것이다. 내가 아프면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극히 힘들어지는 것이다. 애정결핍이 있거나 애착관계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면 자존감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성립된다. 부정적인 자아상은 심각한 결핍감을 수반하며 타인으로부터의 과도한 인정을 추구하게 하거나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위축시킨다. 그런데 나르시스트는 부정적인 자아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의 모습을 더 이상화하거나 과대평가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더 도취되는 과정을 밟는다. 이러한 나는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이다 라는 환상은 사실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상 또는 감정들을 애써 외면하거나 억압한 결과이기도 하다. 나르시스트들은 내면 깊은 곳에 심한 열등감 또는 연약한 자아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우월성의 환상에 더 집착한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좋은 면만을 보려 하는 것에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싶지 않다는 동기가 숨어 있다. 이 점은 나르시시즘이란 용어를 탄생시킨 나르키소스의 신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르키소스는 수많은 유종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 자신은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깊은 사랑에 빠졌다. 그는 그 샘물에 비친 사람이 자신인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샘물 속의 그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손을 내밀면 이내 수면이 일그러졌고 그 아름다운 얼굴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는 결코 샘물에 비치는 일그러진 얼굴은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저 물결이 사라지고 그토록 그리던 아름다운 얼굴이 나타났을 때에야 고요히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나르키소스는 물결 속에 일그러진 얼굴을 외면하고 잔잔하게 떠오르는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만을 바라보다가 결국 굶어 죽게 되었다. 다른 요정들은 거들떠보지 않던 나르키소스에게는
오직 샘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만이 유일한 타자였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자기 인식에 있어서 그는 극단적으로 무능했다. 나르시스트들은 이와 같이 이상화시킨 자신의 모습만을 보려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 성찰력이 결여되어 있다. 잘못된 양육 태도. 위에서 언급했듯 나르시즘은 애정결핍,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시작된다. 자신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은 친밀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없게 만들고 타인을 사랑할 수 없게 한다. 애정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늘 사랑에 굶주려 있고 이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서 바빠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본질적으로 외부 세계에 무관심하다. 오직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나르시스트들의 리비도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만 향해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이와 같이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만 쏟으며 타인에게 무관심한 것은 여타의 다른 심리적 장애들도 공유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애정결핍의 상황에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가 더해지면 본격적인 나르시스트가 탄생한다. 아이의 내면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이 계속해서 열등감, 좌절감, 분노를 발생시키는데 그것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겉으로는 아이가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런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는 일반적으로 내 아이는 특별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들과 그만큼의 실질적인 정서적 교감은 하지 못한다. 어떤 부모는 충분한 정서적인 교감이 없으면서도 내 아이는 특별하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감싸들려 한다. 예를 들어 아이와 친구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면 자초지종을 따지지도 않고 상대 부모와 학교 선생님 모두에게 지나치리만큼 항의한다. 매사에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라 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끼어든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는 자신이 아주 특별하다는 의식을 가지는 정도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항상 특별하게 대우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과잉 보호와 감싸주기를 나는 차가운 보호라고 표현한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친밀한 내적 소통의 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려는 부모의 분노로부터 느끼는 것이다. 이런 양육 태도는 자연스럽게 외부 세계와 타인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아이로 또 자의식 과잉 상태에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구성하려는 나르시스트로 성장하게 한다. 부모가 지나치게 내 아이는 특별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는 자신에 대한 눈높이를 부모의 생각과 욕구에 맞추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열등한 모습이 노출되면 부모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 내 아이는 탁월하고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부모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가혹한 비난과 처벌이 몰아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살아남으려면 아이는 조금의 자기 주장도 펴지 못하고 무조건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서 생활해야 한다. 자기 생각대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
부모의 엄격한 처벌과 비난이 떠올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아이는 이미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애정 결핍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획득하기 위해 부모의 요구대로 맞추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모는 항상 너는 특별하다. 너는 탁월하다. 또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압박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가 자신의 탁월함, 뛰어남을 증명하기 위해 전투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리처드 채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 의견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며 자신이 비판받기 전에 남을 비판하고 공격받기 전에 공격하는 법을 배운다. 다툼이 일어나면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때야말로 자신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나치게 엄격한 훈육으로 자녀를 압박하는 부모들이 매우 예외적으로 아이들을 칭찬할 때가 있다. 아이가 어떤 탁월한 재능이나 외모 또는 특정 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보이면 부모는 이전에 보이던 엄격한 태도를 버리고 아주 기뻐하며 크게 칭찬한다. 이 칭찬은 아이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나게 할 만큼 대단한 의미가 있다. 늘 내면 세계가 불안정하여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던 아이가 부모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발견한 것이다. 자신이 그런 성과나 재능을 계속 유지하는 한 부모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는 자신의 특기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된다. 자신의 재능이나 특기가 사라지는 날, 부모로부터 받았던 칭찬과 인정이 한순간에 날아갈 것을 알기에 다른 선택이 없는 것이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중하면서 극단적인 나르시스트로 성장해간다. 이런 과정을 거친 나르시스트들은 때로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탁월한 힘을 발휘해서 자신의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그들이 뛰어난 재능이나 성과를 보인다는 전제하에서 조건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언제 이것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나르시스트들의 행동 양식. 인간관계 속 나르시스트는 그 관계를 파괴시킨다. 그러므로 나르시스트들을 속아내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행동 양식을 보면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다. 먼저 나르시스트들은 모든 면에서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보인다. 그들은 항상 주연 노릇을 해야 한다. 신화 속 나르키소스는 그가 사는 숲에서 단연 주인공이었다. 그의 수려한 외모는 숲속 모든 림프에게 동경의 대상이었고 그녀들의 찬사 어린 눈빛을 한몸에 받았다. 나르시스트들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칭찬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 이외의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냉랭한 사람들이다. 일상의 편한 사교 모임에서도 그들은 항상 주인공이어야 한다. 어떤 나르시스트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면 그의 대화 주제는 대부분 내가 잘났다는 식의 자기 자랑일 것이며 또는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지칠 줄 모르고 수다를 떨 것이다. 그들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 관심이 아닌 주제로 흐르면 재빨리 그것을 끊고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로 전환시키는 것에 너무 능숙하다. 게다가 그들이 관심 있어 한다는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보면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난다.
나르시스트의 자기 중심성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어떤 작가가 친구를 만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 떠들다가 이렇게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내 얘기만 했군. 이제 자네 얘기도 좀 하세. 자넨 최근에 나온 내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나르시스트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연설이나 인터뷰 중에는 자화자찬, 자기 자랑이 빠진 적이 별로 없다. 그야말로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를 쓰였다. 한 번은 백악관 기자회견 중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갑자기 자신의 코로나 대응을 홍보하는 3분 분량의 동영상을 틀어버렸다. 그러자 일부 매체는 방송을 중단하기까지 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나르시스트들에게 보이는 두 번째 행동 양식은 인간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조작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타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타인도 나와 같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나르시스트는 자기 존중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 그들은 온통 자기 자신에게 붙들려 있다. 그들의 연약한 자아, 허전한 자아는 늘 무언가를 끌어와서 채워야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타인을 존중할 여력이 전혀 없다. 그러다가 만약 누군가 또는 어떤 상황이 자기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으면 이내 모든 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조작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을 사용하고 자신보다 유능하거나 힘이 센 사람들을 만나면 아첨한 듯 하다가 이내 자기 이야기를 끼워 넣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한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들의 지독한 자기중심과 조작적 인간관계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가장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백설공주 속 왕비는 전형적인 나르시스트이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아름다움이 찬양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며 그녀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녀에게 타인은 모두 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존재여야 한다. 타인이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나르키소스가 타인에게는 어떠한 관심도 없는 냉담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나르시스트들의 모든 욕망과 에너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로만 쏠려 있고 타인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타인에 대해 조작적인 태도를 취한다. 나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고 나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는 교묘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여해서 그들의 삶을 조작하고 파괴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백설공주를 향한 왕비의 지속적인 위협이 그것을 보여준다. 나르시시즘은 사실 콤플렉스를 넘어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 과도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의 결여와 무시를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자기애성 인격 장애로 분류되어 있다. 이 책에서 콤플렉스를 다루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인격 형성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자기애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것이 얼마나 건강한지가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나르시즘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건강한 자기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건강한 자기애는 지나친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게 하는 자신을 객관화시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에서 출발한다. 또한 타인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이타적 성향과도 연관되어 있다.